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포유를 찾아주신 손님은요. 마지막 배웅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온 분입니다. 미국에서 40년간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케이스 매니저의 경험을 기록한 신간,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의 작가, 우리 전진 글라라 자매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준익 씨가 소개를 길게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지은 글라라이고요. 본래 제 이름은 최지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의 그 보편적인 법에 따라서 남편의 성 전을 붙여서 전지은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네, 미국으로 그럼요. 이민을 가신 건데 네. 그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민을 갔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공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 80년대에는 유학 가는 게 조금 붐이랄까 그런 게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학을 간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도 있었는데 유학을 가는 유학생 가족이 되어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네. 간호사 이미 하고 계셨던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네. 한국에서 그럼 간호대학을 나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를 하다가 네, 결혼하면서 네, 남편과 함께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아이랑 같이 가서 네. 외국에서 생활하려면 힘들 텐데 네.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또 그 어려운 영어로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신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공부하는 남편을 만나서 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가서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뭐 간호사를 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간호대학으로 다시 갔고요.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받은 자격증 소용이 없나요, 미국에서? 한국 간호사 자격증은 소용이 없고요. 그 자격증을 그 간호대학을 나온 거를 가지고 시험을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간호대학 학사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대학을 다니는 게 낫다. 다니는 게 네. 낫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다녔습니다. 몇 년을 다니신 거예요? 대학을 4년 다녔습니다. 대학을 4년 다니는 동안에 풀타임 학생이었고요. 또 동시에 풀타임 간호사였습니다. 일하시면서? 네,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도 기르면서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집안일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저는 풀타임 간호사의 풀타임 학생의 파트타임 엄마의 파트타임 아내였다. 와, 보통 사람 같은. 하기가 힘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하셨네요. 한국 아줌마들이 조금 네. 그렇게 전천후적인 거를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국 아줌마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소개할 때 케이스 매니저 오래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케이스 매니저라는 게 뭔가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중환자실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간호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합격하고 나자마자는 그 영어도 서툴렀고 미국의 간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2년 동안은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색 실습도 해봤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일을 해보니까 중환자실이 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요양원에서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 2년 동안의 일을 하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고 그럼 얼마 동안 계속 중환자실에 얼마 동안 계셨던 거예요? 중환자실이라는 임상에는 20년 정도 있었고요. 그 20년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실의 케이스 매니저로 11년간 봉직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매니저가 뭔지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케이스 매니저는요. 그 임상 간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입원을 해서 딱 병원에 들어오면 모든 환자를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환자가 왜 입원을 하게 됐는지를 살피고 입원을 했으면 이 환자가 맨 먼저 하는 것이 의료보험은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 네. 가족은 이 환자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퇴원을 해 가셔야 되는데 퇴원을 할 곳이 있는지, 퇴원을 하셨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분이 있는지, 도와줄 분이 없으면 이 환자분들의 재입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는 케이스 매니저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 법에서는, 네. 미국 의료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환자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서 케이스 매니저를 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상황들을 살피고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중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사와 의사와 간호사와 또 그 가족들과 이런 굉장히 골치 사이에서 아픈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근데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중환자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중환자실에 계셨을까 궁금한데요. 좀 무섭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무섭고 힘들지는 않았고요. 중환자실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네. 그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저는 이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두렵고 무섭진 않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다 보니 중환자실은 말 그대로 그 생과 사를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제가 좀 이게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지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들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 이제 제가 그 삶의 무게를 좀 덜어내는 방법으로 글쓰기 같은 거를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가장 가슴에 또 가슴 아픈 기억에 남는 그런 배웅은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사연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그 연속극의 사연, 영화의 사연, 그렇죠. 그 모든 사연인데 그 사연들이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떤 사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뭐 30년 일을 하면서 가장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거는 60년 해로하신 부부가 계셨는데요. 네. 할머니가 유방암이셨어요. 근데 그 유방암이 좀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복강까지 그 암이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고 편안해지고 싶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우기셔가지고 네. 더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할머니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복강을 열고 안에 있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네.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경과가 꽤 괜찮아서 네. 24시간 이내에 자가호흡도 돌아오고 이제 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졸중 증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뇌졸중 증세를 보이니까 바로 이제 MRI를 찍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서 보니까 혈전성 뇌졸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뭉쳐서 동맥에 가서 막히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혈전성이면 그 혈액에 뭉친 부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를 주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그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바로 하고 났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면 모든 수술부에서 출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출혈이라는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할머니는 뇌졸중이 점점 진행적으로 나빠지고 다시 연명술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걸 건가 말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다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아요. 가족과 주치의와 뭐 이렇게 수술 집도의 이제 다 모아가지고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연명술을 계속 할 건지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살릴 건지 네네. 아니면 할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그냥 편하게 보내드릴 건지를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할아버지께서 아 내가 해봤는데 안 됐더라. 이제 편하게 해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편하게 가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임종간호거든요. 네. 이제 돌아가실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임종간호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흉통을 호소하셨어요. 아, 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게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심장 상심 증후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심한 이별을 해가지고 가슴이 애이는 아픔 뭐 이런 거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장 근육이 막 떨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다시 이제 할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 두 분 다 임종간호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도 난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나 저는 가슴에 와닿고 안타깝고 그런 이별이었는데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노트북이라는 영화 보셨나 네. 모르겠네요. 네, 아주 유명하죠. 네네 그 노트북 영화에 보면 치매인 할머니를 위해서 남편이 첫사랑이었던 남편이 계속 그 옛날에 노트를 읽어줘요. 네. 결국은 맨 마지막 장면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침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장면하고 그 두 분의 이별하고가 오버랩되면서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책 제목도 네, 우리 작가님 책 제목이 네, 바로 네, 네, 그 그래도 말씀이었어요. 당신이 네, 살았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제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이별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가장 노 아름답고 부분은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네. 병동에 옮겨드리고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2시간 같- 차이로 네, 네. 같이 같은 가셨구나. 날. 네. 그래서 그 60년을 해로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셨으면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로 당신이 더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로 같은 날 같은 시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2시간 차이로 가셔서 그래요. 참 아름답고 오랫동안 기억에 되는 그런 이별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정말 또 그 외에도 정말 불편한 한국인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나의 일처럼 발을 벗고 이렇게 또 이렇게 케어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는 한국인 환자분이 오시면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네. 또 우리 병원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 통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 통역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응급실에 한국인 환자가 들어오셨는데 영어가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네. 전화가 저한테 꼭 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달려가서 도와드렸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한국 환자분이 여러 분 네.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두 분이 사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운전해서 할아버지 요양원에 가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좀 도와드리고 같이 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자기 속옷이 자꾸 더러워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하. 아프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할머니가 의사한테 가서 봤더니 의사가 바로 산부인과에 보내드렸고 질환은 자궁경부암이었어요. 네. 근데 자궁경부암이 너무 진행적으로 됐기 때문에 안병동에 바로 입원하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막 시작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중환자실 환자는 아니셨어요. 네. 안병동에 환자셨는데 안병동 케이스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영어가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 네가 와서 시간 있을 때 와서 좀 인터뷰를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를 도와드려야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가 혼자인 게 참 무섭다고. 아. 네. 할아버지가 치매로 계시니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기는 그 두 분 사이에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을 한 번 맞고 그다음에 한 2, 3주 있다가 다음 도세지 다음 그거를 맞고 다음 약을 맞거든요. 그러면 그 2, 3주 안에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네, 다음 다음 약을 약을, 맞도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첫 번째 약을 맞으시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혼자인 게 아무도 너무 없으니까. 무섭고 네. 아무도 네. 없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아버지 계신 요양원에 가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거기서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지. 할아버지 매일 만날 수 있지. 또 네. 필요하면 뭐 수액 같은 그런 것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양 소출을 좀 하고 두 번째 도세지를 맞을 때 집에 그러니까 네. 다시 병원에 오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그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서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혼자인 게 너무 무섭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하고 이제 드렸는데 저도 드리고선 잊어버렸어요. 네. 전화가 안 왔으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한 2,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 할머니가 전화를 안 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나는 우리 병원에서 케이스 매니저였고 내가 니네 병원에 우리 할머니를 보내드렸으니 할머니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할아버지는 니네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름이 뭐뭐고 나는 누구누구고 나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해봐도 되고 꼭 이 할머니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가족이 아무도 없다. 네. 한국 분인데 돌아가셨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고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게 해야 되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요양원 측에서 이미 돌아가셨노라고. 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그 전에 알았더라면 그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시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네. 할머니가 혼자 있다는 게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시게 했구나 결론은. 그래서 한국 환자를 너무 위하는 척하면서 진짜 필요할 때는 나는 도움이 안 됐었구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고 죄송하고 그 쓸쓸하고 외로웠던 홀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셨군요.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작가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신 건데 사실 가족도 아니고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의료 제도나 아니면 이제 뭐 이 중환자실 또는 죽음에 관한 그런 문화나 이런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다른 인식은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유교와 불교의 그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윤회 같은 거를 믿고 이러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더
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다라든지.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오시는 거의 모든 환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살리거든요. 근데 결론은 죽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중환자실에 오셨던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서 병실로 올라가시긴 하지만 그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임종이 가까운 6개월 동안의 여명 시간 동안에 쓰는 의료 비용이 평생을 쓰는 의료 비용보다 80% 이상을 쓰고 엄청나군요.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와 계실 때 전혀 가족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관계가 전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연명 치료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거는데 인공호흡기를 걸 때는 반드시 약물을 사용하는 잠을 재웁니다. 네. 수면 유도를 반드시 시키지 않으면 그 인공호흡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죠. 그다음에 또 뭐 하다 보면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뭐 투석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에크모도 쓰죠. 네. 이런 기구들을 다 달면 절대로 그 환자분들이 말할 수 자기가 없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가 여명 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할 수 없이 그냥 그렇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고통 속에서 고통과 싸우다가 결론은 돈 돌아가시는.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들과 이별도 못하고 네, 그냥 네. 돌아가시는 그런 거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없이 네. 그냥 가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죽음은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케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이제 만들어서 시행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완화 의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네. 법제화된 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호스피스 케어를 좀 늘려야 되지 네,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미국에서는 중환자실에 그 필요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호스피스 그런 병동도 많은데도 많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아니요. 거기다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필요한 거랑 똑같이 호스피스 케어도 그만큼 있다는 거죠. 모든 있는데. 병원에. 네. 네, 모든 병원에.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중환자실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네. 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필요 없이. 네, 필요 없이.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의료 법제는 뭐 다 사보험이고 한국은 돈이 엄청 많이 공보험이 들죠. 한국은 그렇죠.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기업에서 하는 사보험이기 보험료도 때문에 엄청 비싸잖아요. 네, 보험료도 엄청 비싸고 정말로 죽기까지 살리는 그런 네.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리는 거에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케어도 굉장히 이제는 잘 알려져서 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호스피스 케어를 가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병동 전체가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근무했던 병원이 저는 어떻게 근무를 하다 보니 제 근무했던 곳이 거의 전부 다 미국에서는 100% 캐톨릭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호스피스가 늘 있었고 호스피스가 없는 병원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호스피스가 왜 없지라고 저는 처음에 물어봤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그랬더니 호스피스가 없는 병원도 있으시다고 그럼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카톨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호스피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정리해서 한번 해주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팀이 있어서 신부, 수녀, 또 사회복지사, 상담가 네. 뭐 이렇게 좀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불안하잖아요. 죽음을 그렇죠.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미국도 그런 네, 프로그램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 뭐 방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뭐 조명도 해드리고 이제 꽃도 이쁜 거 놔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캐더릭이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네. 또 뭐 목주기도 계속 해드리게 네.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음악 틀어주고 캐더릭 음악 같은 거 네. 성가 같은 거 계속 네. 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드리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그렇죠. 있도록 이렇게 해주죠. 네. 꽃을 꼽아두는 이유는 혹시 환자분이 만에 하나라도 눈을 딱 떴을 때 꽃을 보면 아 내가 환영받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구나. 네. 내지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맞아요. 떠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꽃을 준비하는데 네. 꽃은 환자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둡니다. 눈을 딱 떠서 볼 수 있는 그곳에 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은 그 의식 없이 또 중환자실에 또 의식 없이 임종을 앞둔 분들 보면 또 의료진들이 의식은 없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라는 말씀 네. 듣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드려라라는 거 네, 네, 있는데 네. 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의학적인 설명은 뭐 저는 생리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네.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인간이 가장 최후까지 갖고 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 옆에 앉아서 네. 환자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옛날에 좋은 추억이나 뭐 미안했으면 미안했다, 고마웠으면 고마웠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라고 하죠. 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말씀을 안 해도 다 듣고 네, 있었구나. 다 듣고 네. 이해하시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네. 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미안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은 임종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우리 전 작가님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셨던 그 간호사 일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정년이 2년쯤 남았던 어느 날인데요. 네. 그냥 갑자기 무더니 병원에 출근하는 게 싫어졌어요. 아. 너무 솔직했나요? 네. 아무튼 그 매일 나간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아유, 시간이 41년을 하셨는데.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한다는 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그랬어요. 남편한테. 아, 정말 너무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니 어떻게 안 가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년도 다 채우고 한 70까지 일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해야지 좀 활동성도 맞아요. 많아지고 네, 뭐 네. 이렇게 더 젊게 살 수 네, 있다는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고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출근을 해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매니저한테 쫓아가서 사표 낼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한 번도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했고 네. 아 난 70까지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생각하면 제 마음이 바뀔까 봐 제가 그날 오후에 그 오피스에 앉아갖고 사표를 썼군요. 사표를 썼습니다. 네.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딱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만 잘 뒀다고 이제 얘기를 네. 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전혀 갑자기. 아무런 계획이 네.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만둬 보자. 네. 네. 그만둬 보면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가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며칠 동안 먹고 자고를 했어요. 네, 모두 직장인의 꿈인데. 네. 그 먹고 자고를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참 편하구나. 그 정해진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숙달된 간호사라도 긴장해야 되잖아요. 이 직업 자체는. 그렇죠. 네. 네, 네. 긴장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퇴직하기를 잘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유를 찾아서 사실 퇴직할 때 제가 그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해 3월이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고 갑자기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 그때 퇴직을 안 했더라면 네. 어떻게 할 뻔했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아는 것처럼 맞춰갖고 퇴직을 했을까. 그전에도 가끔 한국에는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해마다 왔죠. 네. 네, 그때는 어머님 건강하셨는데 네, 어머니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지고 뭐 이렇게 좀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실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요양원에 4월 말쯤에 들어가셨군요. 모시고 그다음에 제가 5월, 6월까지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퇴직을 안 했더라면 네. 그래요. 예,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나와서 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뭐 휴가나 병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을 그렇죠. 텐데 네. 시간을 잘 맞춰서 퇴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아쉽다, 미련이 남는다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후회나 미련 같은 거는 없는데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나고 보니 네. 동료들한테 참 미안해요. 아, 네. 그러네요. 너무나 그러니까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든 시간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딱 빠져나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죄 의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이면에 내가 그때 안 그만뒀더라면 코로나 사태는 났는데 엄마는 혼자 계시지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지 맞아요. 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네. 동료들한테 미안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나의 관계를 봤었을 때는 너무 적절한 잘된 시기에 일이죠. 잘 그만뒀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간호사였을 때 그런 환자의 그 느낌과 또 딸로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환자죠. 제 네. 환자예요. 근데 아무리 그분들이 저랑 가깝고 또 뭐 한국 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오신 환자분이고요. 엄마는 엄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남 동료 외딸이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 1년 동안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 3월에 와서 엄마가 4월에 요양원에 가셨고 6월 초에 제가 미국으로 돌아 들어갔는데 그 1년 동안에 울었던 울음이 제 평생에 울었던 울음보다 그 무남 동료인데 또 그 네. 딸이 미국에 갔으니 그럼 맞아요. 다른 형제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혼자 모시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제 삶의 터전은 아직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그 모든 거를 놓고 엄마를 위해서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두고 가면서 힘이 들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죽고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만나는 한 점이고 그 죽음은 누구도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꼭 만나야 되는 어떤 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만나야 되고 그 사실을 만나는데 죽음의 시간이나 방법 같은 거는 잠시만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어느 날은 저를 보고 딸이라고 하고 어느 날은 저를 보고 옆집 아줌마라고 하고 어느 날은 치매가 있어서 잘 못 알아보시는. 네. 어느 날은 이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시는 것이 참 편안하고 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매일 가능하면 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에 와서 어머니를 뵙고 이제 뭐 매일 면회를 가고 이런 것들로 저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저는 이제 편하게 가신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가시면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느님 나라에 가시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어머니가 하느님 손 잡고 가시겠다고 하면 네, 편히 가 계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네, 죽음이 네. 끝이 아니라는 거. 네. 그 죽음은 우리가 물론 고통스러운 이별을 전제하고 있지만 죽음을 넘어선 희망 또 우리가 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성경 표현도 있는 것처럼 또 새롭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음을 잘 또 견디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죽음을 맞고 싶으세요? 수많은 죽음을 보셨잖아요.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세요? 가족들에게는 잘 왔다 간다. 아주 쿨하게. 네, 그 천상병 시인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고 가는 날만 네. 이렇게 아름답게 왔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갑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있는 믿음이 또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언제가 올지 모르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삶은 죽음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의 전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